자, 4장 천국과 지옥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 책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챕터 앞에 유명한 사람들 말 또는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들의 어떤 명언들이 나와 있어요. 나는 9개의 세계를 기억한다. 스노리 스털러슨이 쓴 아이슬란드 고대 신화지 에다 1200년경. 나는 죽음, 세상을 깨트린 자가 되었노라. 누군지 모르겠네. 바가바드 기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갈림길에는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문이 나란히 서 있다. 니코스, 카잔티키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등등등등. 자, 지구는 사랑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우리에게 마음의 고요를 허락하는 곳이기도 하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고 태양계 내에서 어떤 문명이 발달한 곳도 지구이기 때문에 고향이니까 지구가. 자, 변화가 이때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 한 개인이 평생 동안 겪게 되는 자연재해도 대단한 것이라고 해야 태풍 정도가 고작이니 우리는 지구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긴 자연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연재해에 관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세상에 온통 풍비박산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자기 파멸적인 재앙을 불러올지 모르는 기술적 발전이 파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거 아마 핵개발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각국에서 핵개발하면서 어마무시한 실험들을 많이 했죠. 예. 자, 그리고 여기 위에서 나온 거 세상이 온통 풍비박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질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 지구가 최소한 7번은 망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질층을 분석하니까 7개의 층으로 이렇게 덮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예전에 다큐멘터리에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코스모스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10,000m 정도 땅을 파고 돌아갔는데 그 지질층이 큰 어떤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지질층이 7개? 이렇게 발견됐다고 해요. 자, 과거의 기록에 잘 보존되어 있는 다른 행성들의 지형을 살펴봐도 그곳에서 대규모의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얼마나 긴 시간 척도로 변화를 보느냐에 따라 평온과 고요의 지구가 격동과 소란의 행성이 될 수도 있다. 인생 100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100만 년이라는 긴 세월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20세기에도 아주 기이한 자연현상이 몇 건 일어났다. 그 중에 하나가 1908년 6월 30일 이른 아침 중앙 시베리아의 한 오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운석 떨어져가지고. 그날 거대한 불덩어리 하나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이 목격됐다. 그것이 지평선에 닿는 순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약 2000제곱킬로미터 숲이 모두 납작하게 밀렸고 낙하 지점 가까이 있던 수천 그루의 나무가 순식간에 재로 변했다. 그때 대기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지구를 2바퀴나 돌았다고 한다. 그때부터 이틀 동안은 미세한 고체 티끌 입자들이 대기 중에 하도 많이 떠돌아다녀서 폭발 지점에서 무려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런던에서도 한밤중에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온 하늘이 산란광으로 가득했다고 한다. 아마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러시아에서 작은 운석 하나 떨어지다가 공중에서 폭발한 사건이 있었죠. 유튜브 치면은 영상들이 많이 떠 있거든. 그게 아마 땅에 떨어지긴 했구나. 예. 도시를 가로지르면서 운석이 떨어지면서 꽝 하는데 유리창 다 깨집니다. 차 유리창 다 깨지고 그 영상 볼 수 있어요.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근데 이것도 러시아 아니야. 이쪽 왜 이렇게 자주 떨어지지? 자, 당시에 제정 러시아 정부는 그런 사소한 일을 한가하게 조사할 여력이 없었다. 멀거먼 시베리아에 오지 미개한 퉁구수 쪽에 사는 곳에 일어난 사건이었으니 더더욱 그랬다. 예, 그래서 뭐 퉁구수 대폭발 이렇게도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은 관련 이야기 영상들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지 상황을 조사하고 현장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서 파견된 정부 조사단이 도착한 것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10년이 지난 후였다. 그들이 조사 현장에서 가져온 증언의 일부를 들어보자. 이른 아침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이었다. 천막 안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천막과 함께 갑자기 공중으로 떠올랐다. 충격파 때문에 땅바닥에서 붕 뜬 거야. 땅바닥에서 떨어져서 주위를 둘러보니 가족 모두가 경미한 타박상을 입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크리나와 이바는 정신을 잃은 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들이 정신을 차릴 즈음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주위의 나무들이 온통 불이 타고 있었으며 숲의 태반이 파괴되어 있었다.
나는 그때 바노바라의 무역사무소 앞에 집을 갖고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집 앞 베란다에 앉아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나무로 만든 통에 테두리를 두르려고 막 도끼를 집어들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둘로 쪼개지고 숲 위로 높이 타오르는 불빛이 북쪽 하늘로 넓게 번지고 있었다. 동시에 나는 내 웃옷에 불이 붙는 듯한 열기를 느꼈다. 상의를 벗어 던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꽝 하는 굉음과 함께 하늘에서 아주 큰 무엇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베란다에서 약 6m 정도에 떨어진 땅 위로 튕겨나가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충격파 맞은 거죠. 아내가 뛰어와서 나를 오두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돌이 쏟아지는 듯한 아니면 총을 쏘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다. 땅이 흔들렸다. 나는 머리를 감싸고 땅에 엎드렸다. 머리가 돌에 맞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늘이 쪼개질 때 대포에서 나올 법한 뜨거운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와 오두막을 쓸고 지나갔다. 땅바닥에는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자, 이제 증언들입니다. 아침을 먹으려고 쟁기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대포 소리가 쿵 하고 들렸다. 내 말이 그 소리에 놀라서 땅에 펄썩 주저앉았다. 북쪽 숲으로는 불길이 치솟았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가뭄비 나무 숲이 다 쓰러지고 있었다. 나는 폭풍이 온다고 생각했고 쟁기가 바람이 날아가지 않도록 두 손으로 쟁기를 움켜쥐었다. 바람이 아주 강해서 땅 위의 흙을 휘몰아갔으며 폭풍은 앙가라의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만들었다. 내 땅이 언덕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광경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요란한 소리에 말들이 어찌나 놀라던지 어떤 놈은 쟁기를 질질 끄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어떤 녀석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굉음이 들렸을 때 넋이 나간 채 가슴에 성호를 긋는 목수들이 보였고 세 번째 충격음이 터지자 목수들이 건물에서 나무 토막이 쌓인 곳으로 떨어졌다. 너무 큰 충격으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있어서 안심시켜 주느라고 나는 그들을 달래왔다. 우리는 결국 일거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왔다. 두려움에 떨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거리에 나와 서성거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파악하느라고 모두들 자기가 겪은 상황을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밭에 있었다. 말 한 마리는 쟁기에 이미 붙들어 맸고 나머지 한 마리마저 막 매르던 참이었다. 오른쪽에서 총소리가 한 방 크게 들렸다. 내가 즉시 돌아서 보니 하늘에 길쭉한 물체가 불길에 쌓여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앞쪽의 머리 부분이 꼬리 부분보다 훨씬 넓었고 색깔은 대낮에 보는 불과 같았다. 크기는 태양보다 여러 배 컸지만 밝기는 태양보다 덜 밝아서 맨눈으로 쳐다볼 수 있었다. 불길들로 먼지처럼 보이는 것이 따랐다. 가장자리를 빙 둘러가며 먼지구름이 작게 피었고 지나간 자리에 푸르스름한 연기가 감돌았다. 불길이 사라지자마자 꽝꽝하는 소리가 총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고 땅이 흔들렸으며 판잣집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계속해서 이제 증언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그때 칸 강변에서 양모를 빨고 있었다. 양털. 어디에선가 갑자기 놀란 새의 파닥거리는 날개짓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는 강물이 급작스럽게 불어 수위가 높아졌다. 그 뒤에 날카롭고 큰 소리가 한 번 들렸는데 그 소리가 어쩌나 컸던지 일하던 사람 중 하나가 놀라서 물에 빠졌다. 여기까지 증언이네. 이 놀라운 현상을 우리는 퉁구스카 사건이라고 부른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물질과 반물질의 소멸 현상에서 찾으려고 했다. 날아가던 반물질 조각이 어쩌다 물질인 지구와 충돌해 엄청난 양의 감마산 복사를 방출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돌 지점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그 제안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또 다른 이들은 블랙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했다. 소형 블랙홀 하나가 시베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지구를 관통해서 반대편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의 충격파 기록을 조사해보면 그날 이후로 북대서양 쪽으로 물체가 튀어나갔다는 흔적은 찾아올 수 없었다. 혹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보다 앞선 외계 문명권에서 출발한 우주선이 우주비행을 하다가 비행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외딴 행성 지구에 추락하게 됐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사고 지점에는 그와 같은 우주선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설명들이 제시됐다. 자, 그럼 왜 이럴까요? 왜 다양한 설명들이 제시될까? 모르니까, 그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모르니까 이런저런 설명들을 다 붙이는 겁니다. 일부는 진지한 제안이었지만 그 중에는 반은 장난삼아던지 설명됐었다. 어쨌든 확연한 증거로 뒷받침된 제안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퉁구스카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다음 몇 가지뿐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이 지구대기에 거대한 충격파를 발생시켰으며 그 결과 광대한 산림지대가 초토로 변했다. 그렇지만 사건 현장에는 충돌 때문에 생긴 구덩이가 파이지 않았다. 이 모든 사실을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가설은 1908년에 해성의 조각이 지구와 충돌했다라는 것이다. 행성과 행성 사이의 공간에도 많은 천체들이 떠돌아다닌다. 일부는 암석질의 작은 덩어리고 또 어떤 것들은 철을 많이 함유하는 금속성 물질의 소형 천체다.
이외에도 얼음 성분의 덩어리들이 있는가 하면 유기물을 많이 함유한 것들도 있다. 이들은 티끌만한 알갱이에서 시작하여 니카라과 또는 부탄의 영토만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다. 모양은 행성과 달리 지극히 불규칙적이다. 이 소형 천체들은 이따금씩 행성과 충돌하기도 한다. 그쵸? 내 기억상으로는 내가 고등학생 때였나? 한반도만한 운석이었나? 목성하고 충돌한 적이 있었어요. 목성하고. 근데 만약에 얘가 목성하고 충돌하지 않고 그대로 안쪽으로 돌아왔으면은 지구랑 박치겠다면은 뭐 끔찍하죠. 그래서 목성하고 충돌해서 목성하고 꽝 부딪혔는데 여기 이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그 불기둥이 지구보다 더 커. 지구에 몇 배 되는 불기둥이 치솟았다고 그래요. 궁금한 친구들은 역시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자, 퉁구스카 대폭발 사건의 원인이 된 물체도 아마 해성이었을 것이다. 퉁구스카 사건은 지름 100m, 무게 수백만 톤, 초속 30km 속력으로 달리던 얼음덩어리, 즉 해성 조각이 지구와 충돌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지름이 100m라면 미식축구 경기장 하나를 연상하면 되고 초속 30km는 시속으로 거의 11만 km에 해당하는 엄청난 속력이다. 만일 이와 같은 규모의 충돌이 오늘 다시 발생한다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핵폭발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하다. 해성 충돌의 결과가 메가톤급의 핵폭탄이 폭발할 때 볼 수 있는 상황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다. 치솟는 불덩이의 규모며 버섯구름의 출현은 물론이고 그 모양까지 똑같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해성의 경우 감마선의 방출과 방사능 낙진이 없다는 점이다. 큼직한 해성 조각과 지구가 충돌할 확률이 희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건이 전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자연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자연현상이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괴이한 시나리오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과거 45억 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백만 개 해성들이 지구와 충돌해 왔듯이 작은 해성 하나가 지구와 충돌하는 사건이 오늘 발생한다면 현대 지구 문명은 그 사건에 즉각적으로 잘못 반응하여 핵전쟁을 일으키고는 자기 파멸로 치달을지도 모른다. 자, 이 세이건이 살았던 시대는 냉전 체제였습니다. 소련하고 당시 구소련하고 미국하고 어떤 군비 경쟁 이런 게 있었고 또 중국이 또 핵 개발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핵에 대한 무서움이 미국 사회 또는 전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핵전쟁 그날 이후 이런 영화들도 많이 있었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운석이 커다란 해성이나 운석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핵전쟁으로 오인하고 핵미사일 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나리오의 개연성은 해성 충돌로 일어난 현상이 핵폭발과 유사하다는 사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성 자체의 구조, 지구와 해성의 충돌 가능성은 그리고 그 충돌이 가져올 자연재해의 내역과 규모 등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깊게 연구해 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려할 만한 사건이 한 번 있었다. 1979년 9월 22일 미국의 벨라 인공위성이 남대서양과 서인도양 근방을 날다가 강렬한 불빛이 2번 번쩍거리는 것을 감지했다. 사람들은 이 섬광의 발생 원인으로 우선 핵실험을 꼽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스라엘이 TNT 2000톤 규모, 즉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폭탄의 6분의 1 수준의 소형 핵무기를 비밀리에 시험하는 중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 사건이 국제 정치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세계 도처에서 우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섬광의 원인이 애초부터 핵무기가 아니라 소행성이나 해성 조각의 충돌로 밝혀졌더라면 그 사건의 성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공군기가 섬광이 검출된 지역의 상공을 비행하면서 실제로 방사능을 측정해본 결과 그 어떤 방사능도 검출되지 않았다. 결국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세계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한 교훈을 하나 얻었다. 즉 지구와 근접 천체 충돌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는다면 현대 지구 문명이 엉뚱한 이유 때문에 핵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는 요거 있습니다. 해성들 추적 감시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를 또 격추하는 그런 테스트들도 여러 번 했죠. 미국도 한번 해봤고 그러니까 유럽에도 항공우주국이 있거든. 거기서 한번 해봤고. 최근에 있었던 게 뭐였어요? 운석인지 운석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운석인데, 거기다가 위성 한번 쏘아 올려가지고 부딪히는 테스트 한번 해봤죠. 잘 모르는 친구들은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각도를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자, 해성은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문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얼음이라는 표현은 순수하게 물로 된 얼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물, 메탄, 암모니아 등의 혼합물이 결빙된 것을 총체적으로 얼음이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얼음 물질에 미세한 암석 티끌들이 한데 엉겨붙어서 해성의 핵을 이룬다. 웬만한 크기의 해성 조각이 지구대에게 충돌한다면 해성은 거대하고 눈부신 불덩이로 변하고 강력한 충격파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며 숲은 납작하게 쓰러뜨릴 것이다. 또한 이 격변에서 발생하는 굉음을 세계 구석구석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땅에는 변변한 크기의 충돌 구덩이 하나 파이지 않을 수 있다. 해성을 이루던 얼음이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다 녹아 증발하기 때문에 해성의 조각이라고 볼 수 있는 덩어리는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해성의 핵에서 나온 미세 고체 알갱이 몇몇 뿐이다. 작은 다이아몬드 조각들이 퉁구스카 대폭발 현장에 무수히 흩어져 있음을 최근에 구소련의 과학자 소보토비치가 확인했다. 이런 종류의 다이아몬드 알갱이들은 운석에도 존재한다. 지표에까지 떨어진 운석 중에는 그 기원이 해성인 것도 있다. 맑게 갠 밤 하늘을 참을성 있게 올려다보고 있노라며 외로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로 빛을 내며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유성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다. 가끔 있죠? 그래서 날씨 기상 예보할 때 오늘 밤 유성쇼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보하기도 해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유성우라고 부른다. 유성우는 하늘이 선사하는 자연의 불꽃놀이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불꽃놀이는 연중 특별히 정해진 날에만 거행된다. 그런데 유성우도 매년 같은 시기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므로 자연의 불꽃놀이라는 이름도 그럴듯하다. 유성 하나하나는 겨자씨보다 작은 미세한 고체 알갱이다. 흐르는 별이 아니라 나풀나풀 떨어지는 먼지라는 표현이 제격이다. 이렇게 작은 고체 알갱이는 지구대기에 들어오자마자 대기와의 마찰로 인하여 고온으로 가열돼 빛을 방출하지만 지상에서 약 100km 상공에 이르기 전에 완전히 소멸되고 만다. 유성들은 해성에 남기고 간 부스러기들이다. 자, 여기 유성의 개념 나와 있네. 태양 근처를 통과하는 일이 반복되며 해성은 태양의 중력과 열의 영향으로 여러 덩어리로 쪼개지고 증발하여 점차 분해된다. 이렇게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이 그 해성의 원래 궤도에 흩어진다. 따라서 해성과 지구 궤도가 서로 만나게 되는 지점에 유성의 무리가 있게 마련이다. 이 무리와 지구가 만날 때 유성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구는 매년 같은 시기에 그 지역을 지나게 되므로 유성우는 해마다 같은 시기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매년 6월 30일을 전후로 그럼 요때 이제 우리가 유성우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지? 6월 30일을 전후로 하여 황소자리 베타별 방향에서 유성우를 보게 된다. 바로 이 시기에 지구가 엔케 해성의 궤도를 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08년 6월 30일 퉁구스카의 대폭발은 엔케 해성에서 떨어져 나온 해성 한 조각이 지구와 충돌했기 때문에 생긴 사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퉁구스카에 떨어진 유성은 반짝반짝 빛을 내며 인간에게 무해한 유성우를 일으키는 자잘한 부스러기가 아니라 엔케 해성에서 떨어져 나온 상당히 큰 조각이었을 것이다. 해성은 인류에게 공포감과 함께 경외증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마음을 홀리는 망령된 미신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늘에 이따금씩 등장하는 해성은 영원 불변하고 질서 정연한 위대한 코스모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존재로 여겨졌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옛날 기록들을 보면은 해성이 나타나면 불길한 징조가 생길 것이다. 역성혁명이 나타날 것이다. 반역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은 비록 며칠 동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밤마다 영원불멸의 별들과 함께 뜨거워지는 우윳빛의 저 불길이 아무 이유도 없이 불쑥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해서 해성에게 불길한 일을 예고하는 전령 역할이 주어졌다. 옛사람들은 해성을 재앙의 전조이자 신성한 존재의 진노를 예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해성이 나타나며 왕자가 갑자기 죽는다든지 한 왕조의 멸망이 멀지 않는다든지 하는 미망한 생각을 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해성을 천상의 수염으로 묘사했다. 그리스인들은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아랍인들은 불타오르는 칼의 모습을 해성에서 떠올렸다. 프톨레마이오스 시절의 사람들은 해성을 그 모양에 따라 빗줄기, 나팔, 항아리 등으로 분류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해성이 전쟁, 가뭄, 그리고 불안한 분위기를 가져오는 장본인이라고 생각했다. 중세의 해성을 묘사한 그림 중에는 미확인 비행 십자가도 있었다. 루터교의 감독관, 즉 마그데부르크의 주교인 안드레아스 켈리기오스는 1579년에 반포한 새 행성에 관한 신학적 조언에서 해성에 관한 자신의 영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자욱한 연기가 매일 매시간 매순간 피어올라 주님의 대전을 지독한 악취와 끔찍함으로 가득 채운다.
그 자욱함의 정도가 차차 심해지다가 도를 넘으면 땅에 내린 곱슬머리 모양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드디어 해성을 이루게 된다. 천상의 최고 재판관은 이에 참다 못해 크게 진노하게 되고 해성은 진노의 열기 속에서 불살라 없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영감에 대하여 해성이 정말로 죄악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라면 하늘에 죄악의 연기가 거칠 날이 없을 것이라고 통렬하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1066년 4월에 출현한 헨리 해성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요게 이제 해성이 되겠다. 그치? 자, 이번에는 헨리 해성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몇 개 살펴보자. 헨리 해성을 포함하여 해성 출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의 회남자라는 책에 적혀 있다. 기원전 1057년 주의 무왕이 은의 주왕을 공격할 때 상황을 기술하는 기록에 헨리 해성이 언급되어 있다. 자, 이거 여러분도 이제 국어 시간에 더 많이 나옵니다.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고사가 하나 있어. 백이숙제고사. 들어봤어요? 백이와 숙제는 이제 은나라 때의 어떤 신하들 또는 왕자들이었는데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얘네들한테 스카웃 제의 들어갑니다. 야, 너희들 훌륭하니까 우리 같이 일하자 했는데 백이와 숙제가 거절하고 수양산에 들어가요.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는 그런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요거랑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 배울 때 백이 숙제에 대한 고사 그리고 성산문 시조 요거랑 연결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아마 중학교 교과서에도 요 내용이 실려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요때도 헨리 해성에 대한 기록을 했군요. 중국에서. 자, 기원은 66년도 헨리 해성이 지구에 접근했던 해다. 그러므로 요세푸스의 예루살렘 상공에 1년 동안 칼이 들어오져 있었다라는 기록도 헨리의 66년 출현을 두고 한 이야기일 것이다. 헨리의 1066년 출현은 노르만인들이 기록해 놓았다. 그들에게 해성의 출현은 어느 왕국인가가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조짐이었으니 어찌 보면 해성이 정보광 윌리엄을 북돋아 영국을 침략하게 한 장본인인 셈이다. 이 해성의 출현은 바이웨 테피스트리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바이웨 테피스트리가 당시의 상황을 알리는 신문 구시를 하는 셈이다. 근대 사실주의 회화의 원조 중 한 사람이 화가 조토 데본돈에도 1301년 헨리 해성의 출현을 목격한 것 같다. 그가 그 즈음에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를 보면 거기에도 밝은 해성이 들어있다. 아마 헨리 해성일 것이다. 1446년의 해성은 역시 헨리 해성이었는데 유럽의 기독교도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기독교도들은 해성은 신께서 보내시는 것이니 곧 신께서 터키 편에 서 계신다는 뜻이 아닐까 걱정했던 것이다. 바로 얼마 전에 터키군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기 때문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세계사 할 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카노사의 굴욕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내 기억상으로는. 그래서 교황이 이제 무릎 꿇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자, 16, 17세기 세계 천문학을 이끌어가던 학자들도 해성에 푹 빠져 있었다. 뉴턴 역시 해성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편이었다. 케플러는 해성이 마치 바닷속 물고기같이 우주 공간을 헤엄쳐 다닌다고 서술했으며 해성의 꼬리가 항상 태양의 반대 방향에 놓이는 것을 근거로 해성은 태양의 빛에 의해 사라진다고 생각했다. 여러모로 보아 완고한 이성주의자라 할 만한 데이비드 흉 같은 학자도 해성에 관하여 아주 묘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과 관찰,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주의 학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성은 별들의 짝짓기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해성이 행성계의 생성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생식세포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럼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했네요. 그죠? 뭐 생물 활동으로 본 거야, 휴문. 즉, 해성이 장차 행성이 될 난자나 정자라는 제안이었다. 대학 시절에 뉴턴은 맨눈으로 해성을 찾느라 여러 날 밤을 뜬 눈으로 지쉈기 때문에 나중에 병이 날 지경이었다고 한다. 자, 여기 그림 나와 있죠? 1910년 헨리 해성을 찍었네. 그치? 나도 기억나요. 그래서 얘가 72년인가? 주기가 76년인가? 76년이죠. 1986년에 이제 헨리 해성 온다고 막 관측하고 했었는데, 예, 난 국민학생 때였구만. 국민학교 시절에. 예. 이렇게 헨리 해성이 짠 있습니다. 자, 뉴턴이었나요? 그렇죠? 맨눈으로 해성을 찾느라. 우리가 3장에서 또 뉴턴이었나? 태양 보다가 내 눈
그쵸? 며칠 동안 눈 아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반사망원경을 발명하기 전의 일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필두로 한 고대 과학자들은 혜성이 지구대기 내부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뉴턴은 티코 브라헤와 케플러의 견해를 받아들여 혜성이 달보다는 먼 곳에서 토성보다는 가까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 우리가 3장에서 나왔던 이름들이죠. 티코 브라헤, 그치? 관측 결과. 그리고 케플러가 이 사람의 관측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우주의 어떤 물리 법칙을 또 발견해 내기도 했습니다. 행성 제1법칙, 2법칙, 3법칙을 발견했죠. 자, 혜성이 밝게 보이는 까닭은 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제대로 알고 있었다. 그의 논지를 좀 더 따라가 보자. 누가 혜성을 붙박이 별들과 같이 아주 먼 거리에서 일어난 현상이라 주장한다면 그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양계 행성들이 붙박이 별들로부터 받아 다시 반사시킬 수 있는 빛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혜성도 우리 태양으로부터 거의 빛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뉴턴은 혜성도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태양 주위를 돈다고 증명해 보였다. 혜성은 매우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는 일종의 행성이다. 이렇게 뉴턴이 혜성을 둘러싼 미신들을 모두 제거하고 혜성 운동의 규칙성을 예측하자 드디어 1707년에 이르러서 그의 친구 에드먼드 헨리가, 이름도 헨리네, 1531년, 1607년, 1682년에 출현했던 혜성들이 모두 같은 혜성으로서 76년마다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계산으로 밝혀냈다. 이 사람 이름 땄나 보다. 동시에 이 혜성이 1758년에 다시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혜성은 때마침 나타났고 그래서 헨리 사후에 이 혜성은 헨리 혜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렇군요. 헨리 혜성의 어떤 유래가 나타나 있네. 헨리 혜성은 긴 인간사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1986년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최초의 혜성 탐사선의 표적이 될 것이다. 자, 요 글은 책은 1980년에 이제 쓴 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년 후에 헨리 혜성이 왔습니다. 자, 현대 행성 과학자들은 혜성과 행성의 충돌이 행성의 대기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화성대기에 존재하는 물은 최근에 작은 혜성 하나가 화성과 충돌했다면 모두 설명될 수 있는 양이다. 뉴턴은 혜성 꼬리 부분의 물질들이 행성 간 공간으로 흩어진 다음 인력의 영향으로 근처 행성에 조금씩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지구의 물도 서서히 소실되는 중이라고 믿었다. 지구의 물은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없다면 식물의 생장과 물질의 부패 그리고 마른 대지에 스며드는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결국 바닥이 나고 말 것이다. 뉴턴은 지구의 바다가 혜성으로부터 기원했다고 믿은 듯하다. 그는 생명 현상이 가능한 것도 오로지 혜성의 물질이 우리 행성에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뉴턴은 신비로운 몽상 속에서 이렇게 썼다. 한 발 더 나아가 나의 소견을 말할 것 같으면 인간의 영혼도 따지고 보면 주로 혜성에서 왔다. 영혼은 우리의 숨결 중에 지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가장 미묘하고 유용한 요체다.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영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요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 혜성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혜성 그림 그린 것을 보면은 혜성이 막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야. 요게 이제 아기가 사람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듯한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혜성 그림을. 자, 윌리엄 허긴스라는 천문학자는 이미 1868년에 혜성의 스펙트럼과 천연가스나 에틸렌 계열기체의 스펙트럼이 몇 가지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 허긴스는 유기물질을 혜성에서 발견했고 후년에는 시안, 즉 탄소 원자와 질소 원자로 이루어져 청산가리 같은 시안 화물을 형성하는 분자조각 CN을 혜성의 꼬리에서 발견했다. 1910년 지구가 헨리 혜성의 꼬리 부분을 관통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 때문에 크게 겁을 먹었다. 그들은 혜성 꼬리의 CN 성분이 말도 못할 정도로 희박하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혜성의 꼬리에 들어있는 도구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도는 1910년 당시 대도시에서 만들어지던 공해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정도였다. 자, 요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혜성에 있는 물질과 지구상에 있는 물질 역시 동일하다는 그 내용, 그쵸? 역시 공통분모가 있다는 얘기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놓지 못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의 크로니클의 1910년 5월 15일자 머릿기사를 보자. 100여 년 전에 신문기사. 집채 많은 혜성 촬영용 사진기, 혜성에 오자 남편이 개과천선, 뉴욕은 지금 혜성 파티로 법적 같은 표제가 붙어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의 이그제미너는 문제를 좀 더 가볍게 다루었다.
혜성이 뿌린 청산거림 맡아보셨나요? 전 인류 공짜 독가스 목욕을 앞두다. 야단법석 예상 중 청산거림 맛봤다는 사람 많다. 희생자들 나무에 오르거나 혜성에 전화를 걸다. 이런 기사 제목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도 가짜뉴스가 많았군요. 1910년에는 지구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즐겁게 한판 놀아보자는 파티가 도쿄에서 열렸다. 수단 좋은 장사꾼들은 혜성을 이기는 알약과 방독 마스크를 팔았다. 그렇지만 방독 마스크는 으스스하게도 제1차 세계대전 전쟁터를 예감케 하는 듯했다. 혜성에 대한 오해는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1957년 나는 시카고 대학교 역회수 천문대에서 일하는 대학원생이었다. 어느 날 밤늦게 혼자 천문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끈질기게 울어댔다. 수화기를 집어들자 이미 술이 머리끝까지 오른 사람의 목소리가 저편에서 들려왔다. 거기 천문학자 좀 바꿔봐. 제가 천문학자인데 어쩐 일이시죠? 이쪽은 울매신데 여기서 우리 가든 파티 중인데 말이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요상하게 똑바로 쳐다보면 없어져요. 그래서 안 볼라 치면 또 보인단 말이요. 망망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시야의 한가운데가 아니다. 그래서 눈길을 약간 비껴주면 희미한 별이나 물체가 더 잘 보이게 된다. 나는 그때 새로 발견된 아렌델론드 혜성이 하늘에 보일 듯 말 듯 떠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건 아마 혜성일 겁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혜성이 뭐요? 하고 물었다. 혜성은요? 내가 대답하기를 지름이 1km 넘는 눈덩어리입니다. 그 말에 상대방은 한참을 더 잠자코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거기 진짜 천문학자 좀 바꿔봐요. 헨리 혜성이 1986년에 다시 나타나면 정치인들 중에 크게 겁을 먹는 이들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질까 잠못 궁금하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혜성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미신, 미망, 그쵸? 미혹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겠네. 자, 행성들은 태양 주위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지만 그 궤도의 모양이 아주 찌그러진 타원은 아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리고 웬만한 어림짐작으로는 원궤도와 구별이 잘 가지 않을 정도로 원에 가까운 타원이다. 그것에 비해 혜성은 특히 공전 주기가 긴 혜성일수록 정말 보란듯이 길쭉한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며 돈다. 어째서 행성들은 거의 원형 궤도를 그것도 이웃 행성들과 갈라선 듯 따로따로 멀리 떨어진 원궤도를 도는가? 그런데 혜성은 어떤 연유에서 길쭉한 타원을 그린단 말인가? 그것은 행성들이 태양계의 고참인 반면에 혜성은 신참 내기들이기 때문이다. 행성들이 아주 찌그러진 모양의 타원 궤도를 따라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다. 태양계의 형성 초기에는 생성 중에도 행성들이 꽤 많았을 것이다. 그것들 중에서 긴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서로 엇갈리는 궤도를 돌던 행성들은 충돌하여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게 있어요. 달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요게 있거든. 그 세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행성과 어떤 지구의 충돌설도 있어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태양계 초기에 행성들이 생겨났을 때 궤도들이 원보다는 좀 찌그러진 형태였기 때문에 교차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원형 궤도를 돌던 원시 행성들은 살아남아 점점 크게 자랄 수 있었다. 현재 행성들은 충돌이라는 자연 선택 과정에서 살아남은 것들이다. 초기의 파국적 충돌을 모두 이겨내고 이제 우리 태양계는 중년의 안정기에 들어선 것이다. 태양계의 외곽, 행성계에 너무 어두컴컴한 저편에는 수조 개에 이르는 혜성의 핵들이 둥글게 원궤도를 이루고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구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오트의 혜성 핵구름이라고 부른다. 구름을 형성하는 혜성의 핵 하나하나는 인디애나폴리스 500 자동차 경기장에서 달리는 경주형 자동차보다 결코 빠르지 않은 속력으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이것은 다른 행성에 비하면 아주 느린 속력이다. 혜성액의 대부분은 지름이 1km가 넘는 거대한 눈덩어리로서 사람이 굴릴 수 있다면 떼굴떼굴 굴러갔을 정도로 구에 가까운 형상이다. 대부분의 혜성들은 명왕성의 궤도가 그리는 경계선을 뚫고 그 안으로 넘어 들어온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가끔씩 태양계의 외곽을 지나는 별의 중력이 혜성이 느끼던 인력의 변화를 주어 혜성 구름의 요란을 일으키는 일이 생긴다. 그러다 보면 혜성의 핵이 대단히 길쭉한 타원형의 궤도를 타고 태양을 향해 돌진하게 된다. 도중에 목성이나 토성의 인력을 받으면 그 궤도의 모양과 방향이 또 바뀐다. 이러한 일은 평균 10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목성과 화성 궤도 중간쯤에 이르러 혜성의 핵은 태양이 열을 받아 증발하기 시작한다. 태양의 대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의 흐름을 우리는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태양풍 때문에 먼지 조각과 얼음이 혜성 핵의 뒤편으로 밀려나간다. 자, 아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한 20-30년 전에 목성의 큰 운석 또는 혜성 여기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요거 때문에 그랬나? 요 이유 때문에 또 태양풍 또 얘기하고 있네요. 며칠 전에 태양풍 센 거 하나 왔었죠.
그러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장에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GPS가 이제 조금 뭐랄까 위치 수신 정보가 조금 흔들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통신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혜성의 꼬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일 목성의 지름이 1m라면 혜성은 티끌보다 작다. 그렇지만 충분히 성장한 혜성의 꼬리는 행성과 행성 사이를 이을 만큼 길다. 혜성이 지구 가까이 이르러 마침내 지구인들의 눈에 띄기 시작하면 지구에서는 온갖 얼토당토하는 미신들이 난무하게 된다. 그러나 곧 지구인들도 혜성이 지구 대기 중에 있지 않고 더 바깥쪽 행성들 사이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혜성의 궤도를 계산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작은 우주선을 쏘아올려 별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희귀한 방문객을 탐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예. 혜성은 말고 뭐 운석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인공위성 쏘아 올려가지고 운석하고 충돌하는 그런 실험 테스트 진행을 했었어요. 자, 언젠가 이 혜성들은 행성과 충돌하고 만다. 한편 소행성은 태양계가 형성되던 과정에서 남은 자투리 조각들이다. 지구와 지구의 동반자인 달은 소행성과 혜성들에게 무수히 두들겨 맞았을 것이다. 크기가 작은 물체들이 큰 것들부터 수적으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작은 물체와의 충돌이 그만큼 더 자주 일어난다. 지구와 작은 혜성 조각이 충돌하면 퉁구스카 사건과 같은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은 대략 10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 그러나 헨리 혜성과 같이 지름이 대략 20km 수준에 이르는 비교적 커다란 혜성과 충돌 확률은 기껏해야 10억 년에 한 번뿐이다. 작은 얼음 덩어리가 행성이나 달과 충돌할 경우 행성에는 이렇다 할 상처가 남지 않는다. 그러나 충돌하는 물체가 더 크거나 주성분이 얼음이 아니라 암석이라면 충돌 지점에서 대규모의 폭발이 발생하여 충돌 구덩이 또는 운석공이라 불리는 반구형 또는 사발 모양의 거대한 구덩이가 파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달, 보통 이제 크레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지구의 경우 운석공은 풍화작용이나 강수에 따른 침식작용으로 사라지거나 다시 메워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달과 같이 기상현상이 전혀 없는 천체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운석공이 수백만 년 또는 그 이상 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달 표면은 온통 충돌 구덩이들로 뒤덮여 있는데, 오늘날 태양계에서 발견되는 혜성이나 소행성 파편 조각의 희박한 밀도로 설명하기에는 그 수요가 너무나 많다. 그러므로 달 표면의 운석공들은 오늘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억 년의 세월에 걸친 수많은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오늘의 달 표면은 과거의 충돌과 파괴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충돌 구덩이의 생성은 달에만 국한한 형상이 아니다. 태양계 어디에서도 운석공을 볼 수 있다.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의 표면이나 구름으로 뒤덮인 금성뿐만 아니라 화성, 그리고 심지어 그 조물에게 달인 포보스와 데이모스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행성들은 지구형 행성으로 그럭저럭 지구와 닮은 지구의 가족이다. 지구형 행성의 표면은 단단한 고체며 내부는 돌과 철로 이루어져 있고, 대기는 거의 진공에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지구 기압의 90배가 넘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모닥불 근처에 둘러앉은 캠핑객들처럼 빛과 열의 근원이 태양을 에워싸고 그 주위를 옹기종기 돌고 있다. 나이는 모두 46억 년 정도로 같다. 그리고 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표면은 모두 태양계 형성 초창기에 있었던 파국적인 충돌의 시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자,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화성의 궤도를 넘어가면 매우 다른 성격의 세계가 우리를 받는다. 여기서부터는 목성의 영역이다. 거대 행성 또는 목성형 행성들이 상주하는 곳이다. 목성형 행성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에 수소 원자를 많이 포함하는 기체 분자들, 예를 들면 메탄과 암모니아와 물이 소량으로 섞여 있다. 단단한 고체 표면이 없는 목성형 행성에는 오로지 대기권과 색색의 구름만 있을 뿐이다. 목성형 행성은 태양계의 장상격 행성들로서 지구와 같은 자투리 세계가 결코 아니다. 목성은 그 안에 지구를 1000개 정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 만일 혜성이나 소행성이 목성의 대기권에 떨어진다면 운석공은 어림도 없는 일이고, 구름이 잠시 틈새가 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의 전부일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외행성계 역시 수십억 년에 이르는 충돌의 역사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목성이 거느린 12개 이상의 위성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고정 5개를 보이저 우주선이 찬찬히 조사할 수 있었는데, 그곳에도 과거에 있었던 파국적 충돌의 흔적이 역력했다. 태양계의 구석구석이 완전히 탐사되면 수성에서 명왕성에 이르는 9개의 세계는 물론이고, 올망졸망한 위성들과 혜성과 소행성에서도 충돌의 역사를 증언하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자,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달을 관찰하면 지구를 향한 쪽에서 약 1만 개의 운석공을 헤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달의 오래된 지형인 고원지대에 자리한다. 고원지대는 행성 간 공간을 떠돌던 부스기들이 모여서 달의 형성이 완성되던 시기에 굳어진 월면의 지형이다. 달의 형성 얼마 후 내부로부터 용암이 흘러나와서 표면의 저지대를 덮기 시작했다. 이때 저지대에 본래부터 있었던 운석공들은 모두 메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는 저지대에 있는 운석공들은 모두 그 후에 생긴 것이다. 그 중에는 지름이 1km 이상 되는 구덩이가 1000개 정도다. 운석공의 형성률을 추산해보자. 10억 년 동안에 1만 개가 생긴 셈이니 10의 9승년을 10의 4승 운석공을 나누면 10의 5승년을 운석공을 나눈 것 같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에서 충돌 구덩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대략 10만 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몇십억 년 전에는 행성들 사이의 공간을 떠돌던 부스러기 천체들이 오늘날보다 더 많았을 터이므로 우리가 달의 운석공이 파이는 현장을 목격하려면 앞으로 10만 년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지구에서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구는 달보다 표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지구의 지름이 1km에 이르는 구덩이를 만들 수 있는 충돌이 있기까지는 대략 1만 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운석공은 그 지름이 약 1km인데 이 충돌 구덩이는 실제로 2만에서 3만 년 전에 파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달의 자료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가 지구에서의 실제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실제로 달에 작은 혜성이나 소행성이 충돌하면 지구에서도 그 폭발의 빛을 순간적으로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10만 년 전 어느 날 저녁 우리 조상들이 우연히 하늘을 올려보다가 달의 어두운 부분에서 이상한 구름이 피어올라서 갑자기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가 역사시대에 들어선 이후에는 이런 사건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럴 확률은 약 100대 1쯤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과 작은 천체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맨눈으로 보고 이것을 묘사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다. 1178년 6월 25일 저녁에 희한한 사건이 발생했다. 5명의 영국 수도사들이 경험한 것인데 그 내용이 캔터버리 저베이스가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을 비교적 충실하게 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연대기다. 연대기 기록자는 목격자로 하여금 진술 내용이 진실임을 맹세하게 한 다음 이렇게 적어 놓았다. 자, 이제 달 충돌하는 모습을 기록한 내용. 초승달이 밝게 떠 있었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달의 뾰족한 양쪽 끝이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위쪽 끝이 둘로 갈라지면서 그 한복판에서 타는 듯한 횃불이 솟아올라 화염과 함께 장렬하는 석탄덩이와 섬광을 흩뿌렸다. 천문학자인 데럴 머럴랜드와 오다일 켈럼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달의 소형 천체가 충돌하면서 표면에서 피어오르는 흙먼지 구름의 모습이 캔터버리 수도사들이 보고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라고 한다. 자, 기록대로라면 충돌이 겨우 800년 전에 있었다는 이야기니 그 충돌이 만든 운석공을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할 것이다. 달에는 물과 공기가 없어서 침식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몇십억 년 전에 만들어진 작은 운석공이라도 달 표면에서는 잘 보존될 수가 있다. 충돌에 관한 저베이스가 연대기 기술을 잘 이용하면 수도사들이 지칭하는 지역이 과연 달 표면 어딘지 꼭 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운석과의 충돌은 달 표면에 방사상의 광조 무늬를 남긴다. 자, 광조가 뭐예요? 요런 거죠, 요런 거. 여기 꽝 떨어지면 여기가 뭔가 쫙 방사선 좀 쫙 퍼져나가죠? 여기서 광조란 충돌 시에 방사상으로 뿜어져 나온 고운 흙먼지들의 흔적을 뜻한다. 광조는 아리스타르코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와 같은 이름이 붙은 아주 최근에 생긴 운석공들 주위에서 잘 볼 수 있다. 운석공과 거시적 지형 구조물은 침식작용을 잘 견뎌낼 수 있지만 지극히 가느다란 밝은 빗줄기처럼 보이는 광조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마련이다. 우주로부터 날아드는 미세 운석들조차 광조 무늬를 망가뜨려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조를 운반하는 운석공들은 최근에 있었던 충돌에서 만들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자, 운석학자 잭 하루퉁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루노의 이름이 붙은 작은 운석공이 바로 캔터베리 수도사들의 이야기와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주위의 광조 무늬는 유난히 선명하다. 즉, 브루노 운석공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로마 카톨릭의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는 1600년에 말뚝에 묶여 화형에 처해진 비운의 인물이다. 브루노는 우주에서 무수히 많은 세상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는 생명이 사는 것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과 또 다른 몇 가지 죄목이 추가되어 그는 화형을 당했다.
자, 브루네이 운석공이 캔터베리 수도사들이 본 충돌의 흔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켈럼과 머롤랜드가 찾아냈다. 달은 고속물체와 충돌하면 이때 생긴 충격 때문에 약간 비틀거리며 진동한다. 이 진동은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사라지겠지만 800년이란 시간은 진동을 완전히 잦아들게 하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 못 된다. 현대의 관측 기술은 달에 레이저 광선을 보내 반사돼 돌아오는 빛을 수신하여 아무리 미소한 진동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 실은 이러한 목적으로 아폴로 우주선의 비행사들이 월면 몇몇 곳에 레이저 반사경을 설치해 놓았다. 지구에서 발사한 레이저 광선이 월면 반사경에서 반사되어 지구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원자시계로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 시간에 빛의 속도를 곱하여 다시 2로 나누면 그 순간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정확하게 산출된다. 학자들은 이러한 실험을 수년에 걸쳐 수행하여 달의 칭동 주기와 진폭이 각각 3년과 3m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브루네이 운석공이 파인 지 1000년이 채 못 되는 충돌 구동이라는 생각과 잘 일치하는 결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니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미세하게. 이 모든 증거는 추론에 따른 간접적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런 사건이 역사시대 이후에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간접 증거들은 그러한 충돌이 이미 발생했음을 설득력 있게 시사한다. 퉁구스카 대폭발 사건과 애리조나주의 운석공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듯이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은 태양계 역사의 초창기에만 국한됐던 현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 표면에 광조 무늬가 뚜렷하게 보이는 운석공의 수가 적다는 사실은 달에서도 어느 정도의 침식 작용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한 구덩이가 다른 구덩이에 겹쳐있는 양상과 월면 지형인 층서학적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역사의 바퀴들을 뒤로 돌려 달 표면에서 충돌한 용암 분출이 어떤 시간순으로 발생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브루네이 운석공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충돌 결과라고 규명할 수 있었다. 달의 지구 쪽 면에서 볼 수 있는 지형 구조물들이 형성되는 과정이 컬러 화보에 설명되어 있다. 저기는 뭐 수성의 남반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역시 마찬가지 유튜브 검색해 보면은 탐사선 하나 보내가지고 최근에 2010년 때인가? 수성이 아니라 금성이었구나. 그거는 수성이었나? 어쨌든 충돌하고 한 2-3시간 동안 영상을 계속 보낸 그런 자료를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구와 달이 태양으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의 표면은 수많은 충돌로 심하게 파였는데 지구는 어떻게 그런 충돌들을 면할 수 있었을까? 어째서 지구에는 운석공이 드물까? 해성과 소행성이 생명이 서식하는 행성과 부딪히면 안 된다고 스스로 조심이라 했단 말인가? 물론 그런 식으로 조심해 줄리 만무하다. 설득력 있는 유일한 설명은 충돌 구덩이가 지구와 달에서 같은 비율로 만들어지지만 공기와 물이 없는 달에서는 일단 파인 구덩이들이 오래 보존되는 데 비하여 지구에서는 꾸준히 진행되는 침식 작용으로 말미암아 지워지고 메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흐르는 물, 모래를 날리는 바람, 산맥을 밀어올리는 조산 활동 등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도 하지만 수만 년 또는 수억 년 동안 누적되며 어마어마하게 큰 충돌의 흔적도 말끔히 지워버릴 수 있다. 어떤 행성이건 어느 위성이건 그들의 표면을 변형시키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주에서 들어오는 물체와의 충돌과 같이 외부 요인으로 인한 과정이 있고 지진과 같이 내부 요인에서 비롯되는 과정이 있다. 화산 폭발과 같이 순간적이고 파국적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바람이 날리는 작은 모래알갱이들이 표면을 깎아내린 것과 같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는 과정도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외부에서 오든 내부에서 일어나든 드물고 격렬한 사건이건 흔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현상이건 어느 과정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가 하는 질문에는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다. 달에서는 외부적인 변화와 파국적인 사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지구에서는 내부적인 변화와 느린 과정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화성의 상황은 이 둘의 중간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화성과 목성의 궤도 사이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행성들이 떠돌고 있는데 이들은 소규모의 지구형 행성이라고 볼 수 있다. 큰 것은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에까지 이른다. 소행성 중에는 길쭉하게 생긴 데다 빙글빙글 돌면서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것들도 많다. 2개 또는 그 이상의 소행성들끼리 바짝 다가서서 같은 궤도를 도는 경우도 있다. 소행성들끼리 서로 충돌이 잦은데 그러다 가끔씩 어느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우연히 그 조각이 지구가 가는 길에 들어오게 되면 지구로 떨어지면서 운석이 되기도 한다. 박물관 선반에 얌전히 전시되어 있는 운석은 머나먼 세계에서 온 소행성의 한 조각인 것이다.
소행성대는 하나의 거대한 맷돌로 작용한다. 거기에서는 큰 조각이 점점 더 작은 조각돌로 부서지고 또 부서져서 아주 작은 티끌로까지 변해간다. 소행성 중 덩치가 큰 것들은 해성과 함께 최근에는 행성 표면에 구덩이를 파놓은 주범이다. 원래 행성으로 성장하려던 것들이 이웃의 거대 행성인 목성의 인력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는 통에 더 결합하지 못하고 그냥 작은 돌덩이들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소행성대다. 어쩌면 현재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소행성들은 원래는 하나의 의젓한 행성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쩐 연유에서인가 그 행성은 폭발했고 소행성들은 그 잔해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두 번째 가능성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행성이 자폭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행성의 자폭의 메커니즘을 알지 못하는 편이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다. 자, 토성의 고리는 소행성대와 비슷한 데가 있다. 소행성대에서 소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듯이 토성 고리에서는 수족의 미세한 얼음 조각들이 꼬마 위성이 되어 토성 주위를 돌고 있다. 이들은 토성의 강력한 인력 때문에 하나의 위성으로 뭉치지 못한 채 작은 조각으로 남게 된 찌꺼기들일 수도 있다. 아니면 어쩌다 토성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가 토성의 강력한 기조력 때문에 산산이 쪼개진 어느 위성의 파편일 수도 있다. 토성 고리를 설명하려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 토성이 거느린 위성 중 하나가 예를 들면 타이탄이 자신의 물질을 방출한다면 방출된 물질은 토성의 대기권으로 떨어져 들어갈 것이다. 위성에서의 방출과 모 행성으로의 추락이 모종의 평양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토성의 고리 구조라는 것이다. 목성과 천왕성도 역시 고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는데 너무 희미해서 지구에서는 직접 보기 어렵다. 해왕성이 고리를 갖췄는지는 아직 행성학자들 사이에는 큰 화제거리다. 고리는 코스모스에 있는 목성형 행성들이 일반적으로 달고 다니는 장신구일지 모른다. 최근에 토성과 금성 사이의 공간에서 대형 충돌 사건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대중서적이 시중에 돌아다닌다. 정신과 의사인 이마누엘 벨리코프스키가 1950년에 출판한 충돌하는 세계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그것이다. 벨리코프스키는 그 책에서 행성 수준의 질량을 지닌 물체 하나가 그는 그것을 해성이라 지칭했는데 여차여차해서 목성과 그 위성이 이루는 계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약 3,500년 전 이 물체는 내행성계로 날아들어와 지구와 화성이 여러 번 근접했다. 이때 홍해가 갈라져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지구의 자전이 잠시 멈춘 적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근접 충돌의 결과였다. 또한 왕성한 화성 활동과 홍수 범람도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벨리코프스키는 또한 이 해성이 다른 행성들 사이를 당구공처럼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안정을 찾고 원형에 가까운 궤도에 들어서면서 금성이 되었다고 상상했다. 그전까지는 금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 언젠가 내가 다른 책에서도 길게 논의했듯이 이런 생각들은 거의 확실하게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천문학자들이 대형 충돌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형 충돌이 최근에 일어났다는 주장에 부정적 시선을 보낼 뿐이다. 모형으로 태양계를 나타낼 때 행성의 크기와 궤도를 같은 비율로 축적하면 행성이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작아지므로 태양계의 모형을 실제로 그렇게 제작할 수는 없다. 행성이 겨우 먼지 알갱이 정도 부피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이렇게 제작된 모형을 본다면 어떤 해성이 몇 천 년 안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함을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금성은 암석과 금속으로 되어 있고 수소를 아주 적게 함유하고 있는 행성인데 반해 금성 탄생의 근원이라고 벨리코프스키가 주장한 목성은 거의 전부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목성이 해성이나 행성을 만들어 밖으로 내던질 수 있는 에너지는 목성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물체가 지구 옆을 지나칠지라도 공존하던 지구를 거기서라 하는 식으로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비록 멈췄다고 해도 그 지구를 다시 하루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도는 행성으로 되돌리는 일이 더더욱 불가능하다. 지질학적으로도 3,500년 전에 화산 활동이나 홍수가 평균 이상의 빈도로 발생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 금성을 의미하는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명각이 하나 전해 내려온다. 이것은 벨리코프스키가 해성이 행성으로 탈바꿈해 금성이 되었다고 한 시기 이전의 유물이다. 긴 타원형의 궤도를 돌던 물체가 오늘날 금성의 궤도와 같이 거의 원형의 궤도를 급속히 바뀌는 일도 비현실적이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더 나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저자가 칼 세이건이 오류가 많다 이런 책들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시류에 편승해서 이런 책들 좀 많았나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뇌피셜로 의한 그런 책들이 있어서 그걸 조금 경계하는 저자의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제시한 것만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제시한 가설들 중에도 훗날 틀렸다고 밝혀지는 것이 많다. 그러나 과학은 자기 검증을 생명으로 한다. 과학의 세계에서 새로운 생각이 인정을 받으려면 증거 제시라는 엄격한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벨리코프스키 건의 가장 서글픈 면은 그 가설이 틀렸다거나 그가 이미 입증된 사실을 간과해서가 아니라 자칭 과학자라는 몇몇 이들이 벨리코프스키의 작업을 억압하려는 데 했던 데에 있다. 과학은 자유로운 탐구 정신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했으며 자유로운 탐구가 꼭 과학의 목적이다. 어떤 가설이든 그것이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그 가설이 지니는 장점을 잘 따져 봐줘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을 억압하는 일은 종교나 정치에서는 흔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이 취할 태도는 결코 아니다. 이런 자세의 과학이라면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어느 누가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할지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자기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금성은 질량, 크기, 밀도 면에서 지구와 거의 동일하다. 금성은 지구의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서 수백 년 동안 우리 지구의 자매로 여겨져 왔다. 지구 자매는 진짜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보다 태양계에 조금 더 가까이 있으니 지구보다 약간 더 따뜻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성은 싱그러운 여름 기후 행성일까? 충돌 구덩이들이 금성에도 있을까? 아니면 침식작용으로 다 깎여 없어졌을까? 화산이 있을까? 산은, 바다는, 그리고 생물은? 망원경을 통해 금성을 처음 본 사람이 갈릴레오다. 때는 1609년. 그러나 그의 시야에 들어온 모습은 특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밋밋한 원판이었다. 갈릴레오는 금성도 달과 마찬가지로 얇은 초승달 모양에서 둥그런 보름달로 그 위상이 변한다고 기술했다. 위상은 뭐예요? 위치와 상태입니다. 예, 그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이제 모양이 바뀌죠? 위치도 바뀌고 그걸 위상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요거 찾는 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금성의 위상 변화도 달의 위상 변화 같은 원리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금성의 밤 쪽이 주로 보일 때가 있고 금성의 낮 쪽이 주로 보일 때도 있다. 말이 나온 김에 이러한 관측 사실들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는 태양 중심 우주관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것을 지적해두겠다. 갈릴레오 이후 광학 망원경의 구경이 점점 커졌고 동시에 망원경의 분해능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원경으로 보이는 금성의 모습은 갈릴레오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 확실히 금성은 두껍고 불투명한 구름으로 덮여 있다. 우리가 아침 혹은 저녁 하늘에서 보는 샛별의 밝은 빛은 그림들 많고 그림 많죠? 페이지 쭉쭉 나간다, 그지? 자, 그림들 쭉쭉쭉 있어요. 어디까지 가나? 다 그림이다. 다 그림. 샛별의 밝은 빛은 아유씨 놓쳤다. 예, 그림이 너무 많아서 놓쳤습니다. 그림은 우리 이거 다 읽고 나서 한번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내용을 좀 쭉 보고 금성이구나. 샛별의 밝은 빛은 금성의 쭉쭉쭉 넘어갑니다. 여기 금성의 구름에 반사된 태양이 비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 이후 수세기가 지나도록 그 구름의 성분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자, 우리가 금성을 뭐라고 불러요? 샛별이라고 부르지, 샛별. 그치? 보통 초저녁 때 달 옆에 밝은 별 하나 있거든. 별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게 금성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어. 우리 고유 말. 금성, 샛별도 고유하긴 한데 금성이 다른 이름이 개밥바라기별. 이렇게 이름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저녁 때 개밥 줄 때쯤 별이 보이거든. 그래서 개밥바라기별이라고 이렇게 또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금성의 표면을 들여다볼 방법이 없던 시기에 어떤 과학자들은 금성의 지표면이 석탄기의 지구처럼 늪지라는 묘한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들의 논리는 논리라고 취급해줘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개됐다. 저는 금성 표면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왜죠? 완전히 구름으로 덮여서 그렇죠. 그 구름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물론 물이죠. 그러면 왜 금성의 구름이 지구의 구름보다 더 두껍습니까? 그곳에 물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럼 구름에 물이 더 많다면 표면에도 물이 더 많아야 할 텐데 어떤 종류의 표면이 아주 습하지요? 늪지죠.
자, 금성 표면에 늪지가 있다면 금성에 소철나무와 잠자리 그리고 심지어 공룡까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금성에서 그 어떤 물체나 지형지물을 알아볼 수 없다는 관찰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금성이 생물로 가득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도출을 했다. 금성의 구름에 아무런 특징이 없다는 사실이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습성을 드러낸 셈이다. 자,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어딘가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된다. 그러나 생명의 존재 여부는 보다 주의 깊은 증거의 축적과 평가를 통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결국 금성에는 생물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금성의 정체에 대한 최초의 단서는 유리덩어리로 만들어진 프리즘이나 평면 유리의 가는 줄을 균일한 간격으로 그려넣은 회절격자 덕분에 확보할 수 있었다. 보통의 백색광이 슬릿의 좁은 틈을 지나서 프리즘을 통과하거나 회절격자면을 비스듬히 비추게 되면 무지개 색깔의 띠가 펼쳐지는데 이 띠를 분광 스펙트럼 또는 그냥 줄여서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가시광선 대역의 분광 스펙트럼은 주파수가 높은 빛에서 낮은 것의 순으로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펼쳐진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색깔의 빛이 우리 눈에 잘 보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시광선 대역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러나 빛의 주파수 대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보다 보지 못하는 부분이 더 넓다. 보라색 넘어 주파수가 높은 쪽의 스펙트럼 부분을 우리는 자외선. 들어봤죠? 자외선? 자외선의 자자가 보랏빛 자야. 보라색의 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보라색 밖의 빛이다 라고 해서 자외선이라 하는 거고, 그러면 빨간색 밖의 빛은 뭐라고 불러요? 이건 적외선이죠. 적외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자외선과 적외선 분포가 더 넓고 가시광선 영역인 빨주노초 파란보는 그에 비해서 좁습니다.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우나 보통? 자외선도 나무랄 데 없는 완전한 빛이다. 하지만 미생물에게는 죽음을 가져다 준다.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호박벌과 광전소자는 자외선을 능히 감지할 수 있다. 세상은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고 넓다. 특히 빛은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넓은 주파수 대역에 걸쳐 존재한다. 바로 요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빛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요 부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밖에. 좁다는 얘기입니다. 자외선 너머의 스펙트럼은 X선이고 그 너머에는 감마선 영역이 있다. 낮은 주파수 쪽으로 가면 빨간색 너머에 적외선 대역이 있다. 우리 눈에는 빨간색 너머는 어둠일 뿐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열에 민감한 온도계를 놓으면 눈금이 올라간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적외선이 처음 발견됐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도계 내부의 수온을 팽창시킬 수 있는 열기를 가진 빛이 분명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불순물이 적절히 첨가된 반도체나 방울뱀은 적외선을 아주 잘 감지한다. 적외선 너머의 넓은 주파수 대역을 우리는 전파 대역이라고 부른다. 감마선에서 전파 대역까지 모두 다 당당한 빛이다. 천문학에서는 이 모두를 다 유용하게 이용한다. 그러나 눈의 한계로 인해 인간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띠 모양의 무지개를 편애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1844년 철학자 오기스트 콩트는 영원히 미지로 남겨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식의 예를 찾고 있었다. 그는 별과 행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자신이 찾던 완벽한 사례라고 생각했다. 별에 직접 가볼 수도 없고 시료를 채취할 수도 없으니 별의 구성 성분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콩트가 죽은 지 겨우 3년 후에 스펙트럼으로부터 화학 성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로 다른 화학 성분의 물질은 서로 다른 주파수 또는 다른 색깔의 빛을 흡수한다. 따라서 분자나 원소의 종류에 따라 흡수하는 빛의 주파수 또는 파장이 각기 다르다. 흡수하는 빛의 주파수는 감마선에서 전파 대역까지 스펙트럼 어디에도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대기를 통과한 태양광선의 스펙트럼에 하나의 어두운 선이 나타났다고 하자. 그렇다면 해당 주파수의 빛으로는 슬릿의 이미지를 만들 수 없었다는 뜻이고, 이것은 바로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태양광선이 슬릿에 닿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즉 태양광선이 지구대기를 거쳐오는 동안에 특정 주파수의 빛만 선택적으로 흡수된 것이다. 지구대기를 구성하는 특정 성분의 분자나 원소가 바로 그 주파수의 빛을 흡수했을 것이다. 어떤 물질이든 그 물질 고유의 분광학적 특성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지구에서 무려 6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금성대기의 화학 조성도 여기 지구에 그대로 앉아서 식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불꽃 반응 실험을 했을 거야. 그렇죠? 불꽃 반응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원소, 그 물질에 어떤 원소가 있었는가, 그치? 이걸 불꽃 반응 실험하면서 색으로 구분한다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를 적용한 게 분광학이에요. 그래서
빛을 분석하면서 여기에는 이런 성분이 있을 거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앉아서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태양의 구성 성분을 점칠 수 있고 자기장이 강력한 A형 별의 대기에 유로품이라는 원소가 특별히 많다는 사실도 귀신같이 알아낸다. 별만이 아니다. 별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도 분광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내놓은 빛의 무지개에서도 우리는 은하의 화학 조성을 알아낼 수 있다. 자, 요 그림. 자, 금성 적도 지역의 레이더 지도, 전파 세계 지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금성의 어떤 그 대기 성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천체 분광학은 신비의 기술이다. 꽁트가 예를 들 때 하필 별의 화학 조성을 운운할 일은 매우 운수가 나쁜 탓일 게다. 금성이 물로 가득하다며 스펙트럼에서 수증기 때문에 생긴 흡수선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20년경 윌슨산 천문대에서 최초로 시도된 금성의 분광 관측에서는 금성 대기의 구름에 수증기가 많다는 단서의 흔적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단지 금성의 표면이 건조한 사막으로 규산염 성분의 미세한 고체 티끌들만이 낮게 떠다닐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 금성 대기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있음이 밝혀졌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발견을 행성의 모든 수분이 탄화수소들과 결합하여 이산화탄소를 형성하기 때문에 해석했다. 그렇다면 금성의 표면은 하나의 거대한 유전 혹은 행성 크기의 석유 바다여야 했다. 어떤 이들은 대기가 너무 차가워서 수증기가 모두 물방울로 연결되었고 물방울은 수증기와 다른 형태의 스펙트럼을 보이기 때문에 금성의 대기에 수증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 주장했다. 그들은 이 행성이 완전히 물로 덮여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도보 해협의 해안 절벽처럼 석회암으로 덮인 섬들이 간간이 있긴 하겠지만 말이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기 중에 있을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때문에 바다는 평범한 물이 아닐 것이다. 물리화학적으로 탄산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금성에 거대한 탄산수의 바다가 있다는 가설을 제안했다. 금성의 실제 상황을 알려준 최초의 단서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대역의 스펙트럼에서가 아니라 전파 대역에서 얻어졌다. 전파 망원경은 카메라이기보다 광도계와 같이 작동한다.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면 상당히 넓은 범위의 하늘을 관찰할 수 있다. 천문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으로 에너지가 하늘의 특정 지역에서부터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통해 얼마만큼 지구로 유입되는지를 측정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전파 신호는 일정 수준의 지능을 갖춘 생물이 만든 것이다. 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러나 자연 그대로의 물체들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파 신호를 방출한다. 그중 한 가지 이유는 뜨겁기 때문이다. 고온의 물체도 전파를 낸다는 말이 있다. 1956년 초였다. 전파 망원경을 금성 쪽으로 돌렸더니 금성이 전파를 방출하고 있음을 처음 알게 됐다. 수신된 전파 신호를 분석한 결과 금성의 온도가 매우 높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성의 표면이 정말 놀랍게 뜨겁다는 사실에 대한 실질적 증거는 구소련이 수행한 베네라 우주선 계획이 가져다 줬다. 금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만 불투명한 대기층 때문에 과학적 방법으로 표면까지 접근하기가 불가능했다. 그 까닭에 금성은 늘 신비의 세계로 남아있었다. 그렇지만 베네라 우주선이 최초로 두꺼운 구름층을 통과해서 표면에 착륙해 보니 금성은 타는 듯이 뜨거운 곳이었다. 늪지도 유전도 탄산수의 바다도 없었다. 불충분한 자료에 근거한 추론은 우리를 쉽게 오류의 늪에 빠지게 한다. 자, 그러면 이 불충분한 자료에 근거, 이 자료가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분광학만으로만 했을 때, 그치? 대기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지표면을 또 분석이 안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 이 베네라 우주선이 금성의 표면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착각을 했었네. 우리가 오류를 범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친구와 인사를 나눌 때 일어나는 상황을 빛과 연계시켜 살펴보자. 태양이나 백열 등에서 나온 빛이 상대방의 얼굴에 일단 반사된다. 우리는 반사된 빛을 보고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본다. 그러나 유클리드같이 똑똑한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고대인들은 눈에서 발산된 빛이 보고자 하는 물체에 직접 닿아서 우리가 그 물체를 알아볼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으로는 우리가 어째서 어두운 방에서 물체를 알아볼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레이저와 광전지 혹은 전파 발진기와 전파 망원경 등을 종합하여 멀리 있는 물체에 직접 닿도록 빛을 송출할 수 있다. 전파 천문학에서는 지상에 설치한 전파 망원경으로 전파를 쏘고
그것이 금성의 지구 쪽 면에 반사되어 되돌아간 다음 그 반사된 전파 신호를 수신하여 세기를 측정한다. 어떤 주파수의 전파는 금성의 구름과 대기층을 완전히 투과할 수 있다. 금성 표면에까지 도달한 전파는 표면에서 장소에 따라 흡수되기도 하고 주변으로 분산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런 지역에서 되돌아온 신호는 미약할 것이다. 즉, 이러한 성격의 지역들은 전파세계 지도에서 주위보다 어둡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금성도 자전한다. 그러므로 전파세계 지도에 드러난 무늬가 일정한 주기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할 것이다. 이러한 관측을 반복 수행하면 금성의 자전 주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멀리 있는 별들에 대해서 금성은 지구시간으로 243일 만에 한 번씩 자전한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구시간으로 243일이란 얘기지. 금성의 하루는. 그러나 자전의 방향이 다른 태양계 행성들과는 반대다. 결과적으로 금성에서는 서쪽에서 해가 떠서 동쪽으로 진다. 일출에서 다음 일출까지 지구시간으로 118일이 걸린다. 금성의 공전과 자전에는 신기한 점이 또 하나 있다. 지구에 가장 근접할 때마다 금성의 동일한 면이 지구를 향한다. 금성이 자신의 공전과 자전을 지구의 공전 운동과 절묘하게 맞추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금성이 지구의 인력권 내에서 어떻게 지구와 이렇게 잘 공조할 수 있게 됐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확실히 아니다. 금성의 나이를 수천 년 정도로는 결코 볼 수 없고 내 행성계의 다른 천체들만큼 오래됐다는 점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전파를 이용한 금성의 사진들 중에서 어떤 것은 지상에 설치된 전파 망원경으로부터 또 어떤 것은 금성의 주위를 도는 파이오니아호에서 얻어졌다. 그것들은 충돌 구동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금성에는 아주 크지도 아주 작지도 않은 운석공들이 달의 고온지대만큼이나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금성이 아주 오래됐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성 표면에 파인 운석공의 깊이가 놀랄 정도로 야트막하다. 표면의 고온 상태가 암석을 장기간에 걸쳐 흘러내리게 하기에 알맞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말랑말랑한 타피나 사탕 또는 고무차르게 예리한 흔적을 만들어 놓아도 시간이 얼마 경과하면 그 예리하던 흔적이 사라진다. 처음에는 금성 표면에 깊게 파인 계곡이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완만하게 뭉그러졌을 것이다. 금성에는 티벳 고원 2배 높이의 대지가 있고 거대한 협곡이 존재하며 추측컨대 엄청나게 큰 화산과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산이 있을 것이다. 여태껏 구름에 철저히 가려져 있던 세계를 우리는 지금 새롭게 보고 있는 것이다. 전파를 이용한 레이더와 우주 탐사선이 두꺼운 구름총을 열어젖혀 금성 표면의 세세한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처음에는 전파 천문학을 통해 유추했고 나중에 우주선으로 직접 측정해 확인할 수 있었던 금성 표면의 온도는 가정용 오븐의 최고 가열 온도보다 더 높다. 섭씨로 대략 480도, 화씨로는 900도에 이르는 고온이다. 자, 요게 이제 금성 표면이 되겠네요. 여기는 뭐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컬러를 보고 싶은 친구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금성 표면. 그리고 표면의 대기압은 90기압에 육박한다. 지구 대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압력의 90배라는 말이다. 지구에서는 해수면에서 수심 1km까지 내려가야 이만한 압력을 느낄 수 있다. 금성에서 오래 견디게 하려면 우주선을 잠수정처럼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주선의 냉각장치도 갖춰야 할 것이다. 구소련과 미국에서 만든 연합문대의 우주선들이 고밀도의 금성 대기 내부로 진입해서 짙은 구름층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중 몇 대는 실제로 표면에서 1시간 정도 견디기는 했다. 구소련의 베레나 우주선들 중 2대는 금성 표면에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이러한 선구자적 우주 탐사 계획들의 발자취를 따라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세상으로 가보도록 하자. 가시광선으로 보면 옅은 노란색의 금성 구름들을 어느 정도 분간해 볼 수 있지만 갈릴레오가 처음 언급했듯이 금성은 실제로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외선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우아하고 복잡한 형태의 소용돌이가 대기 상층부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외선 사진으로 측정한 풍속은 초속 100m, 즉 시속 360km였다. 금성의 대기는 96%가 이산화탄소다. 질소, 수증기, 아르곤, 일산화탄소와 다른 기체들도 각각 적은 양씩 존재한다. 탄화수소와 탄수화물의 양은 전체 대기 1000만분의 1 이하의 수준이다. 알고 보니 금성의 구름들은 완전히 농축된 황산의 용액이었다. 미량의 염산과 플로르와 수소산도 존재한다. 상층부의 비교적 서늘한 구름 속에서도 금성은 완전히 몹쓸 세상이었던 것이다.
눈에 보이는 구름층보다 더 높은 고도 약 70km의 고공에는 작은 입자들로 구성된 옅은 안개가 연속적으로 펼쳐져 있다. 금성에서 고도 60km까지 구름 속을 파고 들어가면 농축된 황산 방울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황산 방울에 둘러싸여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노릇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구름 입자들이 점점 커진다. 지독한 냄새의 이산화황이 대기 하층부에 미량 존재한다. 이산화황 분자들은 구름 위로 올라갔다가 태양의 자외선으로 일단 해리되고 해리된 황이 다시 물과 결합하여 황산을 만든다. 황산기체가 응결하여 황산 액체가 되면 밑으로 가라앉고 낮은 고도에서 높은 열 때문에 다시 이산화황과 물로 분해된다. 이렇게 해서 황순환의 한 주기가 완성되는 것이다. 금성에서는 행성 전체에 항상 황산비가 내리고 있지만 표면에는 한 방울도 이르지 못한다. 이거 너무 뜨거워가지고 분해된다는 얘기예요. 이 유황색의 안개는 금성의 표면 위로 45km 지점에까지 펼쳐져 있고 거기서부터 더 아래에는 밀도는 높지만 엄청나게 맑은 대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기압이 너무 높아서 표면을 볼 수는 없다. 햇빛이 대기 분자들에 철저하게 산란되기 때문에 구체적 형상을 알아볼 수 없다. 이곳에는 티끌도 구름도 없다. 밀도만 분명하게 높다. 그래도 충분한 양의 햇빛이 상층부 구름을 뚫고 여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적어도 지구의 흐린 날 정도의 밝기는 유지된다. 세상을 통째로 태워버릴 듯 맹렬한 더위, 모든 것을 뭉개버릴 듯한 높은 압력, 각종 맹독성 기체, 게다가 사위는 주변, 등골 오싹한 붉은 기운을 띠고 있어서 금성은 사랑의 여신이 웃음 짓는 낙원이 아니라 지옥의 상황이 그대로 구현된 저주의 현장이라고 하겠다. 금성은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나? 비너스죠, 비너스. 비너스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사랑의 여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성의 이름이 비너스인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이 세이건은 저주의 현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금성 표면에서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말랑말랑하게 녹은 제멋대로 생긴 돌멩이들과 그것들이 널려있는 불모의 벌판뿐이다. 이 거친 불모의 사막에서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부식된 우주선의 잔해들이다. 그 우주선들은 언젠가 먼 행성에서부터 날아온 것일 거다. 그러나 금성의 두꺼운 유독성 대기 바깥에서는 이것들의 존재를 알아볼 길이 없다. 금성은 전 행성 규모에서 대참사가 벌어지는 내행성계의 한 세계다. 표면의 고온 상태가 온실 효과에서 야기됐다는 설명이 최근에 논리적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얻게 됐다. 태양의 가시광선 대역의 빛이 금성의 반투명 대기와 구름층을 통과하여 지표에 흡수된다. 이렇게 가시광선으로 되어진 표면은 복사열을 우주로 내보내려고 한다. 금성이 뜨겁다고는 해도 태양보다는 훨씬 더 차갑기 때문에 가시광선 대역이 아닌 적외선 대역에서 주로 복사열을 방출할 것이다. 그런데 금성의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분자들이 적외선 복사열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한다. 그러므로 열 복사가 우주 공간으로 나가지 못하고 금성 대기에 갇혀 표면 온도는 점점 상승한다. 이거 뭐랑 똑같아요? 지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 과정하고, 그치? 예, 이게 지구 온난화 과정이죠.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금 금성에서 있었던 것처럼 태양 복사열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구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효과, 지구 온난화. 대기 밖으로 새어나가는 조그만 양의 적외선 복사열이 하층 대기와 지표면에서 흡수된 태양 복사의 양과 겨우 평형을 이루어 상쇄될 때까지 표면 온도는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성은 지금 온난화가 절정에 이른 상태라고 보면 돼. 자, 우리의 이웃 세상이 무시무시하고 불쾌한 장소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렇지만 금성 문제는 좀 더 다뤄야 한다. 금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많은 영웅들도 저마다 지옥에 가보고 오겠노라 요란하게도 시도하지 않던가. 상대적으로 천국인 우리의 행성을 금성이라는 지옥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사자의 형상을 한 이집트 기자의 스핑크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 얼굴은 한때 선이 또렷하고 깨끗했을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이집트 사막의 모진 모래바람과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를 맞아서 뚜렷했던 윤곽이 지금은 많이 닳아 문드러졌다. 뉴욕시에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이라고 불리는 오벨리스크가 하나 서 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 놓인 지 100년밖에 안 됐지만 대도시의 스모그와 산업공해, 즉 금성 대기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비슷한 화학 침식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이 돌탑에 새겨진 문양들은 이제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마모되었다.
자, 지구의 침식작용이 이러한 정보들을 지워버린 것이다. 그러나 아주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똑똑 듣는 빗방울이나 따갑게 날리는 모래알이 주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쉽게 간과되었다. 산맥과 같은 큰 구조물들은 수천만 년 동안, 더 작은 충돌 운석공들은 아마도 수십만 년 동안, 그리고 규모가 큰 인간의 구조물들은 겨우 수천 년 동안만 유지된다. 어느 정도 균일하게 진행되는 점진적 침식작용 말고도 지구에서는 크고 작은 재해로 인한 파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스핑크스의 코에서 볼 수 있다. 누군가가 신을 모독할 목적에서 아니면 장난삼아 총을 쏴서 깼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그 장본인이 중세 터키인 노예의 기병이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나폴레옹의 병사였다고 한다. 금성과 지구에서, 그리고 태양계 내의 모든 곳에서 자연의 대재앙에 따른 파괴 흔적들을 역력히 알아볼 수 있다. 물론 대재앙 당시에 생긴 상처와 실상은 그 후에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지속적인 침식과 풍화에 깎이고 다듬어졌겠지만 말이다. 먼저 지구에서의 예를 들어보자. 하늘에서 쏟아진 빗물이 냇물에 모여 개울로 흘러들고 다시 강을 이루면서 거대한 충족지를 하구에 만들어 놓는다. 화성에도 옛 강들의 흔적이 있다. 어쩌면 지표보다 훨씬 깊은 곳에 만들어진 하천의 바닥이 서서히 올라오는 중일지 모른다.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2호에는 황산 용액이 흘러서 만들어진 넓은 수로와 같은 것들이 있다. 지구에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기상현상들이 있다. 이 점에서는 금성과 목성도 마찬가지다. 지구와 화성에는 모래폭풍이 분다. 번개는 목성, 금성, 지구 모두에서 요란하게 친다. 지구와 2호에서는 화산 분출물들이 대기권으로 유입된다. 내부에서 진행되는 지질학적 과정들은 지구뿐 아니라 금성, 화성, 가니메데와 유로파의 표면을 서서히 변화시킨다. 느림보로 소문난 빙하도 지구의 지형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다. 사정은 화성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과정들이 시간에 따라 늘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 대륙의 거의 대부분이 한때는 얼음으로 뒤덮였던 시기가 있었다. 현재 시카고의 도심이 자리 잡은 지역이 수백만 년 전에는 3km 두께의 얼음층 밑에 묻혀 있었다. 화성 그리고 태양계 여타 장소에서도 도저히 오늘날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없는 특성의 지형 구조와 만나게 된다. 그러한 풍경들은 수억 혹은 수십억 년 전에 지구에 새겨졌다. 그리고 당시의 기후는 현재와 판이했을 것이다. 지구의 경우 또 다른 요인 때문에 풍경과 기후가 바뀐다. 그것은 지적 생물의 활동이다. 금성처럼 지구에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존재하므로 온실 효과가 작용한다. 온실 효과가 없었다면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는 영하에 머물렀을 것이다.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바다는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생물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어느 정도의 온실 효과는 이렇게 생명에게 유익하다. 금성처럼 지구에도 약 90기압의 이산화탄소가 있다. 기체 상태가 아니라 석회암이나 다른 종류의 탄산염 형태로 지각에 존재한다. 지구가 지금보다 태양과 아주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지구의 기온은 현재보다 약간 높았을 것이고 그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일부가 암석에서 대기 중으로 분출하게 됐을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온실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표 온도 역시 더 상승할 것이다. 이제 더 뜨거워진 표면 온도는 더 많은 양의 탄산염들을 이산화탄소로 기화시켜서 온실 효과는 한층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온실 효과의 폭주로 말미암아 지구 표면 온도가 현재보다 무척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런 폭주 현상이 금성의 초기 역사에서 벌어졌던 것 같다. 지구보다 금성이 태양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현재 금성의 표면이 처한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 지구의 위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읽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지구온난화. 현대산업 문명의 주요 에너지원은 화석연료다. 우리는 나무,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태우고 이 과정에서 폐기기체, 주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내보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구 대기 이산화탄소 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지구의 기온이 온실 효과로 인해 급격히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그렇죠?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1도 내지 2도만 상승해도 그것이 초래할 재앙은 참으로 심각하다. 석탄, 석유, 휘발유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황산기체도 대기 중으로 내보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금성에서처럼 지구의 성층권에도 아주 작은 액체 황산의 방울들로 이루어진 상당한 규모의 황산 안개층이 형성된다. 우리의 주요 도시들은 유독가스로 오염되어 있다. 인간이 무심코 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장기간에 걸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현재 생활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70년대인가요? 60년대인가? 중동아시아 어딘지 모르겠네. 산성비가 내린 적이 있었어요. 산성비가 실제로. 그래서 어부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정반대의 측면에서 기후를 교란시켜 왔다.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은 숲을 태우고 나무를 베고 가축을 초원에 방목함으로써 초원과 밀림을 지속적으로 파괴해 왔다. 화전 농업과 산업을 위한 열대림의 개간 그리고 지나친 방목이 지구 도처에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숲은 초원보다 어둡고 초원은 사막보다 어둡다. 결과적으로 지표에 흡수되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즉, 토지의 사용 양식이 변함에 따라 지구 표면 온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식의 냉각은 극지방에 있는 만년설 지대 넓이를 증가시킬 것이다. 만년설 지대가 넓어지면 햇빛이 더 잘 반사되어 지구 밖으로 나간다. 그 결과로 지구 표면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이것이 온실 효과의 또 다른 방향으로의 폭주다. 급격하게 치솟는 반사도 때문에 지구는 종국의 백색 재앙의 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 자, 백색 재앙은 뭘까요? 빙하기. 자, 우리 아름답고 푸른 행성 지구는 인류가 아는 유일한 삶의 보금자리다. 금성은 너무 덥고 화성은 너무 춥지만 지구의 기후는 적당하다. 인류에게 지구야말로 낙원인 듯하다. 결국 우리는 이곳에서 진화해왔다. 지구의 현재 기후 여건이 실은 불안정한 평형 상태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들을 동원하여 지구의 연약한 환경을 더욱 교란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초래할 심각한 결과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말이다. 지구 환경이 지옥과 같은 금성의 현실이나 빙하기에 놓여있는 화성의 현재 상황으로 근접할 위험은 없는가? 이 질문에 당장 할 수 있는 답은 현재로서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뿐이다. 행성 지구의 전일적 기후학 그리고 비교 행성학적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 이 분야 연구들에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 또한 아주 보잘것없다. 우리는 지구 기후의 장기 변화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하다. 인류는 자신의 무죄를 망각한 채 대기를 오염시키고 숲을 제거함으로써 지표면의 반사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 책이 언제 썼다고? 1980년이에요. 그쵸?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44년 전, 45년 전입니다. 이미 칼 세이건은 예측을 하는 거야. 그죠? 지구 변화, 지구 온난화 또는 빙하기가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수백만 년 전 인류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지구상에 처음 얼굴을 내밀었을 때는 지구가 젊음의 격변기와 형성 초기의 격렬함에서부터 46억 년이나 되는 세월을 이미 보내고 중년기 안정을 찾은 뒤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인류의 활동이 지구에 아주 새롭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지능과 기술이 기후와 같은 자연 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이다.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무지와 자기만족의 만행을 계속 묵인할 것인가? 지구의 전체적 번영보다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이득을 더 중요시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를 위한 걱정과 함께 미묘하고 복잡하게 작용하는 생명 유지의 전 지구적 메커니즘을 올바로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긴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인가? 알고 보니 지구는 참으로 작고 참으로 연약한 세계다. 지구는 좀 더 소중히 다뤄져야 할 존재인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습니까? 금성 보고 금성. 그치? 금성의 실체를 물론 100% 파악한 건 아니야. 탐사 우주선을 쏘아 보내서 얘네들이 지표면을 이제 이렇게 탐사한 결과값을 보고 나서 얘네 금성은 온난화가 온실 효과가 굉장히 높네. 지구도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죠. 즉 행성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저자인 세이건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 뭐지? 잘 모르겠네. 화성 북반구에 겨울이 시작될 즈음인 77년 10월경 촬영한 것. 와, 77년에 화성 표면에다가 보내서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우리 앞에 아까 못 봤었던 그림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그림들을 볼까요? 그림들을 봅시다. 이쪽에 이제 그림들이 있고, 우리가 본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고요. 그림이 하나 있네. 소규모의 은하단,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나선 은하가 되는 거지, 그치? 요게 나선 은하가 위에 있는 게 나선 은하가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게 타원 은하입니다. 은하야, 은하, 그죠? 예. 어마무시하죠. 나선 은하 두 개가 있는데 모양이 좀 다릅니다. 얘네들은. 예. 막대 나선 은하,
빗장 나선, 위에 있는 사진이 막대 나선 또는 빗장 은하라고 하네요. 가로질렀다, 그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나선 은하의 전형적인 모습. 예, 이렇게 되어 있네. 다음 그림을 또 볼까요? 이건 상상도인 것 같다, 왠지.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수 은하를 나선팔이 있는 은하의 중심 평면 약간 위에서 내려다는 모습, 이렇게 돼 있네. 이게 우리 은하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네요. 그럼 태양계는 어느 쯤에 있을까? 한 요쯤 있을까? 그쵸? 한 10분의 7 지점 정도, 10분의 7, 10분의 8 지점 정도 있다고 하죠. 우리 은하 중심에서. 그러니까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는 시골이야. 예, 촌에 있어요. 그 다음에 별들이 모여있는 구상성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역시 이제 그림이고, 아래 그림을 또 한번 볼까요? 얘네들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는 대형 홀, 고종을 거쳐 복원한 것. 예. 여러분 이집트 가면은 요거를 볼 수가 있겠다. 그치? 거의 2000년 전 도서관 모습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이제 상상 그림이 된 것 같아요. 사냥꾼 같이. 자, 요건 우리가 1장에서 봤었던 거다. 그치? 칼 사이건이 어떤 그 목성 같은 대기에 있는 어떤 생명체. 그러면 요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들이 뒤쪽으로 모여 있었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의 여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역시 상상 그림 쭉 되어 있고, 또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제 DNA 되려나? 그쵸? 예. 유전자 모형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DNA 나선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중세 유럽의 달력과 천문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달력들 보면 좀 재미있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태양도 사람처럼 표현하고, 별들도 네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별자리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역시 다음 그림들도 역시 마찬가지. 점성술의 종이 컴퓨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성술 할 때 이런 걸 썼구나. 예.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태양인가? 달의 형성 과정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고, 밑에 뭐 번호 숫자대로 되어 있는 거, 달의 형성 과정 및 뭐 크레이터 형성되는 것들, 그치?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바이킹 2호에서 바라본 유토피아의 경관. 오, 유토피아가 어디지? 목성의 위성인가? 아니죠. 유토피아 모르겠다. 대단하죠, 그치?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들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탐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면은 화성 모습을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실시간인가 아닌가? 나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영상 보내는 것들 동영상하고 시각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4장의 제목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뭐 쉽게 얘기해서 천국은 뭐 지구를 뜻하겠고, 그쵸? 지옥은 이제 금성.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지구 역시 어떻게 될 수가 있다고요?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